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다시 시작이죠. 그래서 기초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첫 수업이니까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앞으로 학습 방향이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과목은 중개사법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자, 우리 과목의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릅니다. 더 줄이면 공인중개사법 아니면 중개사법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이 지금 현재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1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1차는 그래서 소양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이제 실무 과목이라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우리 과목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있어요. 이 공법이란 법은 이 공법이란 법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제 6개 법률을 모아서 공법적 색채를 띤 법을 이제 부동산 공법, 그래갖고 6개 법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법은 이제 워낙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는 따로 해요. 하지만 한 과목으로 이제 40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실무 과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과목은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는데 테마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중개 실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이제 법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죠. 민법, 공법, 세법, 등기법, 뭐 이런 데서 공부한 내용들을 쭉 엮어가지고 실무적인 내용을 여기서 공부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민법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무 쪽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테마가 크게 3가지로 우리 과목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출제 비중 및 출제 경향, 요건 아직 낯설지만 지금 3개의 파트가 출제 비중이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서 약 70%예요. 여기서.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에서 약 10%, 그다음에 중개 실무 쪽에서 약 20%예요. 그래서 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10%인데 그럼 문제수로 한 사람 지금 몇 문제예요? 10%면 몇 문제예요, 우리? 4문제. 우리 40문제 나오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70%가 법령 쪽에서 나오면 여기서 28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에서 4개 정도. 그다음에 실무 쪽에서 그럼 8개란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 최근에 지금 여기는 대충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28개 정도는 공사법령 조사해서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죠? 요쪽하고 실무 쪽을 섞어가지고 이제 30%인데 30%는 맞아요. 30% 맞는데 요거를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7개 정도를 냈다. 그럼 여기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5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비중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실무 쪽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요쪽이 사실 어려워요. 요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2개 여기서 여러분들이 득점을 해주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순환 하신 분들은 계시는데 우리 과목은 몇 점 정도 맞아야 되게요? 80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럼 80점을 맞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쪽엔 28개잖아요. 그럼 28개를 전부 다 맞추면 몇 점이에요? 여기 이거 다 맞추면 몇 점이에요? 70점. 28개가 70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주로 여기서 한 25개 정도는 맞춰버립니다. 25개. 그럼 여기 지금 12개 쪽에서 여기 12개잖아요, 지금. 12개에서 몇 개를 더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25개면 우리 80점이면 몇 개 맞춰야 돼요? 32개. 32개 맞춰야 되죠? 그럼 여기서 7개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개 중에 7개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넉넉하게 이제 80점으로 가고 2차 과목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12개 중에 7개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쪽을 너무 요즘 어렵게 내가지고 이쪽을 저도 강의를 이제 상당히 심도 있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이쪽은 거의 안 틀려요. 다 맞춰버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요즘 문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 기본 내용을 묻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있잖아요. 24개 정도는 무조건 맞춰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수업만 딱 듣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중개사법은 시험장에 가셔갖고 24개는 맞춰요. 그러면 24개 맞추면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그럼 60점이면 우리는 필락이에요. 우리가 60점 맞으면 반드시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머지 요 문제에서 지금 현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해를 요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암기해서 보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암기는 기본이고요. 이걸 응용하여 출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응용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다음 박스형 문제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40문제 중에요. 일반적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박스형이 어렵죠. 좀 더 어려운데 이 박스형이 기본적으로 11개 이상은 무조건 냅니다. 32회 때는 몇 개를 냈냐면 32회 때는 박스형을 무려 16개나 냈어요. 16개나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거 32회 때는 문제가 이제 박스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 구석형에서 물어보는 문제 있죠. 구석형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요건 틀려라 작정하고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구석형 문제를 꼭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1년 내내 저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문제.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냥 훅 지나가 버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꼭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이걸 커버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틀리라고 내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틀리면 돼요. 찍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꼭 틀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찍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석형 문제를 하나씩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되는 문제. 그러니까 응용되는 문제가 주로 사례형 문제 있죠. 우리가 민법 시간에 이제 문제를 나중에 접하시면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정이 어떻고 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민법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유형들이 우리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어려운 문제 유형을 여기서 내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내용이 어려운데 이쪽에서 이렇게 가불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어려운 거죠. 어려운 부분을 더 어렵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24개인데 나머지 16개 중에 이 문제 유형 16개 중에 이른바 반타작이라고 그러죠. 반타작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16개 중에 반타작 정도는 여기서 이제 해줘야지만 우리가 무난하게 80점을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작년 우리 32회 때 우리 학원에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죠. 중개사법을 62.5점인가? 65점 맞나? 62.5점인가? 그거 맞고 합격했어요? 합격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른 득점 해줬다는 얘기죠. 고른 득점을 한 거예요. 2차 과목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60점대를 2차 과목 다 맞아버린 거지, 같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개사법이 이렇게 득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는 중개사법 문제 유형에 절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면은요, 내가 암기 철저히 했고 중개사법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득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중개사법을 빨리 버려야 돼요. 중개사법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버리고 공법으로 가야 돼. 농담 아닙니다. 한 공부를 5년 정도 하잖아요. 5년 동안 공법이 훨씬 더 쉬워요. 중개사법보다. 농담 아니에요. 근데 5년 정도 하면은 까만 머리가 흰머리 되는 거예요. 내가 30대 왔다가 40대 되는 겁니다. 40대 왔다 50대 되는 거예요. 50대 됐다가 이제 환갑을 여기서 맞이하는 거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법이 이제 7, 8월 달까지 갔는데 득점이 도저히 난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내가 그럴 거예요. 중개사법 하지 말아라. 공법 해라. 근데
문제지를 갖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다 답을 썼는지 딱 보면은 이분의 스타일을 알 수 있거든요. 답을 어디다 썼는지. 그러면 여기다 치면 안 되는데 여기다 답을 쳤다. 그러면 어느 수준인지 내가 딱 한 번에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분들은 한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팀장님도 교육팀장님도 이런 걸 엄청 잘 알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이제 자주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개사법이 2차는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통과는 무난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은 이제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1, 2월 과정 진행됐죠.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기초입문 과정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11월, 12월은 그야말로 이제 기초 과정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1, 2월 과정이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때 중개사법은 비교적 다른 과목보다 좀 용이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다루긴 다뤘어요, 제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학원은 지금 월요일 날 수업을 했기 때문에 8주 정도 기초 과정을 8주를 했는데 다른 학원들은 8주를 한 학원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 화, 수, 목, 금 가는 학원들은 8주를 못하고 보통 이제 6주, 7주 이 정도에 전부 다 수업을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 학원은 정상적으로 8주를 지냈기 때문에 거의 내용을 다 다루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 다시 도는데 그럴 거야 아마. 아, 전에 이거 들은 적이 있어. 그 정도 기억이 나요. 근데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어려워요. 1차가. 그래서 메모는 분명히 해놨는데 그럼 진도가 나갔다는 얘기죠. 했는데 왜 메모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고 특히 민법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우리 지금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민법은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고서는 다른 과목을 할 수가 없어요. 등기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민법이 기초가 안 닦이면은 결국은 민법은 여러분들은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속을 새길 거고 그만큼 시간을 요하는 과목이고 민법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론도 물론 소리하면 안 되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여기서 다 다루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3, 4월에는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론, 이제 이론을 심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3, 4월 강의가 폭으로 따지면요. 가장 넓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이 되면 아마 핵심 요약 과정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이 이제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기본서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이 책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약집이 나오면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요 5, 6월 과정 지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 대비한 본격적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거 깨끗하게 버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깊이 있게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위한 이건 준비예요. 일단은. 그럼 이제 7, 8월 달에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이 이제 새로 나오고 이때 문제집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이 7, 8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순수한 문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수업 기준 했을 때 20분 정도는 이론 요약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약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요약집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갖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론 요약을 다시 하면서 문제를 40분 동안 이제 같이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래갖고 문제 적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8월 과정이 끝나면 이제 9월 달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9월 달에는 요거는 학원마다 약간씩 틀려요. 똑같이 학원들이 다 같이 하는 게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형이란 말이 말 그대로 동일한 형태라는 거죠.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해가지고 6과목이 전체가 첫 시간에 시험을 딱 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2-3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적응력을 키우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문제에 대한 이제 그러한 푸는 능력, 요거를 완전히 숙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게 중개사법 80점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동형모의고사 갖고 만약에 80점을 맞았다. 그러면 잘못하면 시험장 가서 100점 맞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 동형모의고사가 어렵다는 얘기죠.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연습하죠. 어렵게 연습을 하고 근데 어렵게 연습하는 말 시험이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시작되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막 겁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동영모의고사 점수 보고 2차를 포기해버려, 그냥.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내놨지. 어? 이거 불합격하게 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창피냐 그래가지고 1차부터 해야 되겠다 해갖고 2차 포기. 그리고 이제 1차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2차를 포기하는 시점은 어디냐면 오늘 첫 시간에 포기라고 해서 죄송한데 지금 동차로 진행을 하다가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2차를 버리는 거지. 2차를 포기하고 1차로 돌리는데 돌리는 시점 최종 결정은 8월달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 2차를 포기하는 분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험기간이 길어지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왔다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2차를. 무조건 가야 되고 되든 안 되든 그냥 가야 돼요. 어차피 2년인데 뭐. 나 같으면 한번 승부 걸어놓고 해갔다.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팀장님 이런 건 잘 아니까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아셔요. 우리 팀장이 계속 체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동영모의고사 이제 요거 4주를 일단 하게 되고요. 4번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섞어가지고 2주를 동영하고 다시 이제 백선이라는 걸 해요 또. 백선. 그래서 이제 100문제 가지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60문제, 백선이 있으면 260문제죠. 260문제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10월달에 이제 특강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날 아니면 이제 토요일날 모여서 이제 특강을 하고 하루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시즌 중에 특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 여기 기출문제 특강도 있고 뭐 하루 특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간중간 여기서 이제 특강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1년 과정이 끝나는데 이게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딱 출발했잖아요. 출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장에 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33회 대비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1차 과목 수행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목이 무슨 과목인 것 같아요? 민법이에요.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은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법이 애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애를 먹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법은 기본적으로 6월 달까지는 본격적으로 민법 1차 과목에 손을 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 과목은 이제 빨리 하시는 분들은 6월 달부터 이제 손을 대거든요. 근데 제 과목은 이 정도 이제 7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차 과목에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제 과목을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1, 2월 달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수업만 듣고 책을 덮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따라오셔야 돼, 그냥. 그러니까 수업만 듣고 철저히 그냥 따라오시고 제 과목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 민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민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여러분들이 제 경험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민법은 저는 처음에 들어가갖고 법대 들어가갖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법대 과정에서 1학년 2학기 때 민법 총칙이 들어가요. 근데 민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민법 총칙이거든요. 이게. 근데 1학년 1학기 때 이제 법학 개론을 공부하고 1학년 2학기 때는 민법 총칙을 들어가는데 제가 결국은 민법을 해본 결론은 그거였어요. 민법은 공부 자체가 연못에 눈 내리는 거다. 연못에 눈 내리는 거와 똑같아요. 연못에 눈 내려봤자 이거 티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해놨는데 이번에 보면 다시 또 메모를 왜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밤새 눈이 내렸어요. 그러면 눈이 더 이상 녹아들질 않죠? 그러면 표면에 살짝 쌓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쭉쭉쭉 쌓이게 되죠? 쭉쭉 쌓이게 돼요. 민법 공부가 이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실력이 여기 와 있어요. 또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실력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법 과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향상돼요. 근데 이게 우리 공인인사 과목 자체가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 있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실력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꾹 참고 지속적으로 읽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오늘 법률 얘기를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의사표시를 공부했는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아주 그냥 고민을 1시간 동안 했어.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해를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 익숙해져야 돼요. 법률 얘기가 뭐고 의사표시가 뭐고 이런 것들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 이 의사표시가 이런 거라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다시 와서 또 보고 다시 와서 또 보고 다시 와서 또 보고 그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미법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고 다시 돌고 다시 돌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지. 이걸 갖다 처음부터 막 드립하잖아요. 그러면 아니할 말로 저 뒤에 가면 앞에 거 기억도 안 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반복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민법 그렇게 해주시고 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론 과목이잖아요. 근데 개론은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사법시험에 경제학 원론이 있었어요. 1차 과목에. 그래가지고 경제학 원론인데 이게 원론 수준에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 미시경제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를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이 원래 전통의 학문 아닙니까? 종교학, 법학, 경제학 이 세 가지가 전통 학문이잖아요. 근데 경제학이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좌뇌가 발달했냐, 우뇌가 발달했냐 이거에 따라 틀리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해보면 나는 개론이 좋아 그런 분이 있고요. 나는 민법이 좋아 그런 분이 있어요. 대다수는 민법이 좋아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좌뇌가 발달됐냐, 우뇌가 발달됐냐 바로 이 문제인데 개론을 좋아하면은 내가 개론 쪽을 전공했다. 그럼 이제 개론 쪽으로 타겟 과목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론을 해주는데 개론은 그래가지고 저는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죠. 문제 풀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이다. 그러면 부동성이 있고 지역성이 있고 이해가 다 했어. 했는데 문제를 딱 내면 못 맞추는 거예요. 왜?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암기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론도 암기해야 돼요. 민법도 결론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하는 거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법을 무슨 암기야. 이해해야지. 그랬는데 결국은 시험인지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우리가 가장 취약하거든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반복이 왕도란 얘기죠.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이해하시고 개론도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개론은 그 정도 민법처럼 속은 안 세게 해요. 그나마 이제 뭐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1차를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차가 어느 정도 잡혀가요. 그러니까 1차가 잡혀가면은 이제 2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늦어도 6월 달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1차가 감이 잡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완벽하게 하고서 시험을 보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하고 시험을 봐요? 그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익숙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아주 나는 익숙해. 절대 여기서 문제 안 틀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전략 파트도 꼭 육성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1년간의 강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우리는 오프라인 나오는 이유가 일단은 강의로도 끌려가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좋습니다. 특히 또 제 과목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시는데 월요일날 제가 우리 학원을 지금 월요일날 한 지가 한 3년 됐나 벌써? 월요일날 하는 게? 근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러 가셨다가 피곤하시잖아. 그러니까 월요일날 쉬어야 되겠어. 보니까 중개사법이요. 그러니까 이날 쉬는 거지. 영상으로 듣지 뭐. 그러면서 계속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습관 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업을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금 공시세법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와, 금요일날 저녁반 아예 그냥 없겠네 자리.
여러분들은 주간바이라 그러겠는데, 저도 금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금요일날은 또 불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만약에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녁반 아예 폭격입니다. 3분의 1도 안 나와요. 저녁반. 불금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수업은 되도록이면 이제 듣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열심히 듣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반복밖에 없다 그랬죠? 꾸준히 반복을 하시고, 거기서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1차학원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암기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문제풀이 특강, 이제 기출문제 특강 같은 게 이제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이런 기출문제를 절대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절대 소홀히하면 안 돼요. 이게.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요. 이게 문제 푸는 걸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익히는 건 좋아하시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 또 틀리는 거야 계속. 그 다음에 문제를 살짝살짝 이제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문제 승질 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좀 있고 대신 이제 문제는 그 시중에 워낙 지금 책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도 선별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출제 경향을 완전히 벗어나 이런 문제가 갖고 괜히 여러분들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죄송한 예지만 이른바 이 N수생들 뭐 이 자리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N수생은 재수를 넘어서 삼수를 넘어서 이제 N수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대다수 특징이 뭐냐면요. 시중에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요상한 문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냥 평이한 문제들은 우스운 거지. 근데 평이한 문제를 못 맞힌다는 거죠. 시험은 대다수가 평이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진짜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이 평이한 문제예요. 근데 특히 이제 오류를 우리 N생들이 많이 범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봐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묻는 문제들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안 봐요. 이 문제 지금 너무 쉬워. 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정말 수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득점을 해버리는 게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N생들은 문제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이 문제를 봤더니 이 문제가 본 적이 없어. 아주 생소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이런 문제 근데 시험에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절대 안 내요. 이런 문제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중시할 좀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과목 육성해야 됩니다. 1차에서 한 과목, 2차에서 한 과목. 2차는 물론 따질 필요도 없이 무슨 과목이 전략 과목이에요? 중개사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 파트도 여러분들이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그 공시법에 예를 들면 공시법이 두 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경영 법률이라고 이게 지적법이에요. 지적법인데 공시법 쪽에서는 공간정보법 이게 여러분들이 득점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육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트는 내가 무조건 맞추겠다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득점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지웠나? 살려놨네. 제 강의의 특징. 이제 뭐 우리 일순환 하신 분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해를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해요. 물론 근데 시험 문제를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 사항은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이제 암기를 시키도록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자신이 저를 평가했을 때 가장 저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 해결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개사법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이른바 속된 말로 하면 장난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요거 해결 방법을 충분히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제 느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실무를 해본 선생이죠. 그래서 이제 실무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아마 실무 얘기는 이번 1, 2월 과정을 지나고 차츰차츰 가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 4월 달부터는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지겨워할 때만 이제 할 거고요. 시험에 대비한 공부가 철저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러나 이제 1, 2월은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 얘기도 가끔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뭐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고요. 다른 과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과목 시간에 이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일단 자,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볼까요? 그 교재 지금 우리 42쪽이 총솔로 시작되고 있죠. 42쪽. 그럼 부동산 중개업의 개관 그래가지고 지금 중개업 제도의 기원 및 연여 이 말이 나와 있고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옆에 법의 체계와 공인인계사법의 구성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거기 뭐 헌법이 있고 공인인계사법이 있고 공인인계사법 시행령이 있고 공사법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한 장을 넘기면 공인인계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여기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는데 우리 과목이 지금 공인인계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법령 그랬거든요. 그래 원래 이제 법은 우리 법령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법의 3단계 구조라고 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지정이 되죠. 그럼 정부로 이송을 해요. 그럼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면서 시행합니다. 이때 정부에서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나오더라 이거요. 그리고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대통령령 형식을 시행령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과 대통령령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인사법 시행규칙은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소관부처 장관령 형식이 있어요. 이걸 부령이라 하는데 소관부처 장관령이 바로 시행규칙이에요. 우리는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인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해요. 이걸 앞으로 국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의 3단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이나 시행령이 시행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래서 골격을 법에서 정해주고 여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피와 사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현재 이 공인인사법은 마지막 조가 51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공인인사법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38조예요. 그 다음에 공인사법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9조예요. 그럼 세 개를 모두 합쳐도 지금 118개의 조문밖에 안 되죠. 그럼 118개의 조문에서 여기가 70% 비중이니까 28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답이 딱 나와요. 법 위주로 출제하겠죠. 그럼 법이 쉬운 한 개 조문이죠, 우리. 그러면 이 중에 2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마다 28개 조문을 무조건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면요. 시험 볼 때마다 전 조문을 다 내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이렇게 조문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쉬운 과목이 되고 있고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시험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를. 민법은 마지막 조가 몇 조인지 아십니까? 물론 1118개의 조문을 여러분들이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민법은 조문수가 엄청나게 많죠. 시험 범위만 해도. 공법도 물론 그렇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목은 이제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법령이에요. 이게 이제 법령이고 법령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법령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 이제 공인사법 상위 법률로 이제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공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시행규칙보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조례. 조례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참고사항입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우리 법령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 자, 이제 넘어갈까요? 자, 우리 법의 성격이 지금 나오겠죠. 44쪽에. 찾았습니까? 우리 법의 성격. 이것도 뭐 시험에 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법을 전통적으로 분류할 때요.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했거든요.
일반법이란 말은 그 말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나 성별, 계층, 시기 이런 거 관계없이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 이게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기본법이라 부릅니다.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역, 특별한 시기에 한해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을 전통적으로 구분해 왔는데 이걸 왜 구분했냐면요. 법 원칙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분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게 됐을 때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이때 먼저 적용하는 법을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럼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널리 적용되는 일반법적 지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민법, 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얘기입니다. 이게 민사관계예요. 이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뭐라고 하게요?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가 뭐예요? 민법. 자, 그러면 민법 있는데 민사관계 중에서 특별히 상인들의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 있겠죠? 이게 무슨 법? 상법이에요. 그럼 민사관계 중에 하나죠, 상법은.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상법의 지위를 생각해보면 상법은 상사관계에서는 널리 적용되는 일반법적 지위가 있겠죠. 자, 근데 상사관계에서 일이 생겼어요. 상사관계에서. 그럼 이때는 상법을 가장 먼저 적용하겠죠. 그래도 상법에 적용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겠죠. 그러니까 상사관계는 민법도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관계에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상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민법보다는 상법이 먼저 적용되니까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은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는 어디 있냐?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분야죠. 그러면 상사관계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을 규율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서는 널리 적용되는 일반법적 지위가 있죠. 하지만 중개업 분야에서 일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우리 법을 찾아볼 거예요. 그죠? 공사법을 찾아보고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 그럼 보충적으로 상법을 찾아보겠죠.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는 우리 법, 상법, 민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건 우리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민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는 겁니다. 먼저 적용되고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법, 특별법이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그 46쪽에 지금 사회법이란 말 나와 있어요. 이것도 기초 개념인데 법학자들이요. 전통적으로 법을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해 왔어요. 이렇게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해 왔는데 법을 이렇게 사법, 공법으로 구분한 주된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거는 이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거든요.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둘의 법 적용 원리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왔는데 그럼 우리 법이 사법적 영역이 있느냐 공법적 영역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 법이 공사법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는 사법도 공법도 아닌 중간법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법 51조가 마지막 조라고 그랬는데 우리 법 조문을 봤더니 사법적 색채를 띈 규정도 있고 공법적 색채를 띈 규정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한 군데로 정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법은 중간법이라 이 중간에 있다 해서 중간법이라 하고요.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혼합되어 있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혼합법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민법학자들은 쓸데없이 어려운 말 쓰기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법이라 불러요. 이거를. 그럼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법은 원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었어요. 원래 우리 법이. 그러면 사법령이 있었어요? 공법령이 있었어요? 사법령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국가가 발전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자에 대하여 규제를 합니다. 국가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개공이 의뢰인들의 등을 너무 심하게 친 거죠. 그러니까 규제하는 규정을 쫙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법에다가. 그래갖고 개공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점점 법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법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현대법들은 대다수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의 공법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사회법. 이걸 다른 말로 중간법, 혼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일선화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개공을 어떻게 하면 올가매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공법적 색채가 아주 강한 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학자들은 사회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니까 당연히 국내법적인 색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실체를 규정하기 때문에 실체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기초 개념이었고, 이제 그 밑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자, 그럼 우리 법의 제정 목적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법제 1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끊으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 있죠?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부동산 중개업. 자, 그러면 마지막 출제는 이 부분은 21회 시험이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러니까 20회 때는 한 문제로 냈고 21회 때는 지문 하나를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출제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내면은 반드시 맞추고 와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암기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끊었죠. 문장이 몇 개예요? 예? 문장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지금 4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요. 문제없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문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대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법인 목적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뭐 쉽게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그랬죠? 요걸 동그라미 친 이유가 왜 그러냐. 유사표현에 속지 말자예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명문으로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다. OX. X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은 지금 이만큼이에요. 여기는 중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만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됐죠?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법의 제정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죠. 용어의 정의. 자, 이제 법제 2조 49쪽 용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제 2조에서 6개 용어의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32회 때 이거를 전면적인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으로 몇 개 내고 말았어요. 2개 정도 내고 말았는데, 어쨌든 33회 때는 출제가 지금 확실되는 거니까 이 용어의 정의는 6개 용어의 정의를 모두 암기할 것. 그래서 6개 용어의 정의를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중개,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가 있거든요. 이 판례를 꼭 정리를 해 두실 것. 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이제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거든요. 그래서 중개의 정의를 50쪽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50쪽. 자, 그러면 중개의 정의, 거기 중개의 정의라고 있죠. 그 밑에를 읽어드립니다. 자, 중개라 하면 법제 3조의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 자, 그럼 중개정의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좀 해보자. 우리가 끊어봤는데, 법정 중개대상물 오늘 공부하죠. 우리 법 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 이렇게 불러요. 우리 법 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이 5가지가 있거든요.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 임목이라는 게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라는 것은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죠. 지금 예시예요. 이것을 알선하는 것 이랬어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이걸 알선을 바꾸면 소개라는 말, 매개를 한다는 말, 주선을 한다는 말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고스란히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되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을 사이에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을 수 있죠. 맞바꾸는 계약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뭐다? 교환 계약이고. 아파트를 을한테 세를 넣을 수 있죠. 그 밖에 이 아파트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일단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도 있죠. 이게 토지였다면 지상권, 지역권 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이 물건에 대한 각종 권리에 득실, 변경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행위를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다. 이거를. 그럼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죠. 이것도. 맞죠? 이게 토지였다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소개하는 거예요. 중개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는 중개 대상 물이 됐고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가 됐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가 이 부분인데 요건 여기고요. 요게 알선이에요. 자, 그럼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소개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자, 그러면 6개를 그대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잠깐 해볼까요? 중개의 정의를 이렇게 냈어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냈어요. 맞았게요? 틀렸게요? X. 어디가 틀렸어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가 빠졌죠?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는 이만큼이거든요. 여기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등등등이 있죠.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의미가 축소됐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거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여기서 그러면 중개의 정의를 봤는데 중개의 성격을 잠깐만 따져볼까요? 거기 53쪽을 보시면 중개의 3요소란 말 나와 있죠. 중개의 3요소는 이 그림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라는 갑과 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들은 중개를 의뢰한 자들이죠. 우리가 변호사가 자기 손님을 뭐라 불러요? 의뢰인. 우리도 의뢰인을 한다.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중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누가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를 개공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중개 행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알선행위의 주체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행위의 법적 성질이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죠. 그럼 아직 지금 민법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이 계시는데 이 중개행위가 과연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그냥 법률행위에 대한 반대말을 사실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럼 민법 시간에 우리 일순화하신 분은 법률행위라는 말을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사장님 있잖아요. 자격시험 공부하면서 내가 딱 잊어버리지도 않아. 법률행위를 민법책을 딱 펴놓고 강의를 듣더라고. 그러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를 3일 들었어. 그러니까 1시간 듣다가 덮었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들었어. 그거를 또 덮었어.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날 또 들었어. 그래서
또 듣고 또 덮은 거야. 그래놓고 나 공부 안 해. 법률행위의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더니 때려쳤어요. 나 공부 못하겠다. 너는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법학을 한다고? 나는 니랑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안 산다고. 근데 어쨌든 법률행위가 그 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 즉 계약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치로서 지금 성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중개행위라는 게 요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토지, 아파트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 받습니다. 그럼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그럼 중개행위 중에 일부예요. 그럼 등기상 증명서를 떼는 행위는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떼볼 뿐이에요. 맞죠? 이분을 모시고 현장 안내합니다. 그러면 현장 안내할 때 현장 안내라는 행위, 중개행위죠. 이것도 중개행위인데 그러면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현장 안내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하나의 사실,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나아가 계약서를 쓴다는 사실, 확인설명서를 쓴다는 사실,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보조행위죠. 사실행위로서 보조행위이고 등기상 증명서를 떼놓음으로써 미리 준비하고 있죠. 준비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행위는 준비행위에 속합니다. 됐죠? 이 정도 이제 참고해 두세요. 그럼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냈어요.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X.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사실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눈이 자꾸 어디 가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15회를 마지막으로 출제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일단 중개는 사실행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선. 그럼 세탁기 알선도 중개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이 5가지를 소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물 알선이에요. 그럼 이 5가지가 아닌 것을 소개합니다. 중개? 아니에요. 그러면 세탁기 매매 알선했다. 중개 아니죠. 또 자동차 매매 알선했어요. 중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선은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소개라고 그랬죠, 그럼? 그럼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 아니네요. 따라서 컨설팅이란 말이 있죠. 컨설팅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뭐예요? 상담이죠. 그러면 상담을 해주는 행위는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토지 컨설팅을 합니다. 중개? 아닙니다. 또 분양대행이란 말이 있죠. 분양대행은 말 그대로 타인이 건축한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소개하는 것? 아니에요. 대신 팔아줄 뿐입니다.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다 아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니 우리 공인사법이 규율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법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개업공사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 분양대행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중개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컨설팅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다. 이 정도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 용어의 정의를 첫 번째를 봤습니다. 다음에 거기 그 50쪽에
중개계약과 민법상 전형계약과의 구별이 있죠. 50쪽에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중개계약의 유형이 나와 있죠. 표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교재. 54쪽, 55쪽.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제 기억에 14회, 13회? 그 정도 외에는 낸 적이 없어요.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남았고 내가 미치겠다 하는 분을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인지라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로서의 갖춰야 될 자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충실히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을 위주로 이제 들으시면서 파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개의 정의를 봤고요.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